미국 최강대국,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가 지고 있는 나라다. 과거와 같지 않은 건 분명하거든요. 미국의 정체성, 미국 역사의 가장 좀 중요한 정체성이 어떤 것일까?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됐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 루이스 하치의 말을 빌리면 미국인들은 이제부터는 새롭게 청산해야 될 구체제가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인 건 맞지만 그들은 오래된 전통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 유산을 정리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영국인들이 가서 스스로 뿌리를 내린 거니까 이 미국인들은 사실상 영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배운 건 많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간섭하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이상을 실현시키기엔 넓은 대지가 있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13개의 주가 같이 독립을 했잖아요. 원래는 각자 살고 싶었죠. 근데 문제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캐나다 지역엔 여전히 영국이 있잖아요. 그죠? 영국이 13개 주에서 밀려나간 거지 영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는 프랑스가 또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야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아득하지만 이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는 또 스페인 영이 또 있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인디안들도 연대를 해요. 그래서 인디안 부족, 육부족 연맹 체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나의 단일한 덩치를 갖지 않고 존재한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일단 영국을 몰아내자라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느슨한 연합단계로 살 수가 없다.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됐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되게 재밌긴 했었지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다이아드 시리즈를 보다 보면 뉴욕 경찰, 뭐 LA 폴리스, 그리고 연방 수사국, 이게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경찰이지. 쟤는 뭐고 쟤는 뭘까? 이게 이제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3개의 주가 각자 따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 국무장관을 역임했었던 해밀턴이 대표적인 연방파고, 그에 비해서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아니 같이는 살지만 야 뉴욕주하고 지금 우리 버지니아랑 다르잖아. 성향도 달랐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단일한 미국을 만들 것이냐, 지방자치가 강한 연대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두 파가 엄청 싸웠어요. 만약에 이 타협이 성공을 하지 못하거나 성공이 제대로 안 됐으면 오늘날 미국이라는 슈퍼파워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서 타협에 성공을 해요. 타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익 조정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협하면 뭐예요?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양보할 생각이 없거든요. 타협의 실상을 보다 보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독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미국이 요 건국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던 게 뭐냐? 타협이 이익 조정이란 구체적인 법률적 과정으로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0을 갖고 싶고 상대도 100을 갖고 싶은데 나는 80을 이뤘고 상대는 70을 이뤘어요. 그게 타협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나머지 20을 갖고 싶고 얘는 나머지 30을 갖고 싶잖아요. 그럼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것은 타협을 조정하는 이익의 과정이죠. 이것도 우리가 낯설죠. 왜냐? 우리에게 정치는 적을 물리치고 싸우고 적의 것은 일단 부정하고, 여기서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방파와 반연방파 입장이 모두 동시에 반영이 되는 참 좋은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단적인 특징이 뭐냐? 연방파의 입장이 뭐예요?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뭔가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방 수사국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각각의 주가 그러면 경찰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 내 치안을 중앙정부가 다 관리하는 건데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에는 주 경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얼마나 미국의 맥락에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는지 알 거예요.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잖아요. 주마다 투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주마다 그 선거인단도 그렇고 선거 일자를 정하는 게 다르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보기엔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 동부에 인구가 많거나 특히 캘리포니아 같이 서부에 인구가 많은 주들은 그냥 인구 비례로 직선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중앙에 있는 넓지만 인구 되게 조그만 주들 있죠. 그런 주들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을까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인단은 3석 이상은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주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약한 주들이 모여서 또 해요. 힘이 약한 주들끼리 쭉 연대를 하면 이게 각각 3석에서 5석밖에 안 갖고 있더라도 그런 주가 5개가 있으면 20석, 30석이 되는 거니까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의 단일한 강력한 국가로서의 미국과 각각의 주의 고유성, 많이 살고 적게 살고를 어떻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대한 독특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과 같이 완전히 오래된 지방 분권은 아닌 거고, 이 뭐라 하죠? 넓은 들판에서 다양한 사람들 이익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정하면서 만들어진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문제인 거죠. 인종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흑인의 인권 문제 이렇게 보기에는 지역적 기반의 차이가 심각했었어요. 왜냐면 북부에서는 공업을 위주로 가니까 노예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편해요. 남부는 노예 노동이 필요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고 이 문제를 더 크게 촉발시키는 건 여러 소위 말하는 남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책들이 막 등장하면서 북부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도망노예죠. 목숨 걸고 탈출해서 북부에 와서 양심 있는 백인들과 어우러지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문제는 계속 심해졌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남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정치적 균형이 뭐였냐면 노예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허락하는 주와 노예제가 있으면 안 되는 주를 맞춰가자. 그러면 이제 노예제 하는 쪽은 노예 권위로 살면 되는 거고, 아닌 쪽은 아니게 살면 되는 거고, 그 뭐 도망노예 문제야 뭐 그냥 컨트롤 되는 거고, 의회에서의 어떤 의석수 문제는 항상 1대1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상원은 주 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게 22대 22로 맞춰졌어요. 이 당시에 하원의 인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 이게 그 당시 81대 105, 즉 하원의 의석수는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링컨이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대통령들은 주로 북부에서 많이 뽑혀요. 인구가 많으니까. 뽑힐 때는 언제나 노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각각의 주가 어느 정도의 준독립적 성격이 강한데 여기서 그들이 다 탈퇴를 해버려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결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의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남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애초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를 남부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링컨이 여차지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됐죠. 되고 나니까 되는 날 쉽게 말하면 남부가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딱 터질 수밖에 없었죠. 남북 전쟁 도중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노예제 문제, 흑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링컨의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통 배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들마다 뭐 어떤 지식인들마다 입장이 좀 갈리는 이유는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는데 노예 해방만 선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밀린 월급을 챙겨준다라든지 혹은 토지를 준다라든지 삶의 조건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노예들, 그 흑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 그 자기를 부렸었던 노예 농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농장주는 어떤 태도로 대하겠어요? 원래 노예였는데 야 그래 네 자유냐? 좋아, 아주 각박하게 딱 몇 센트 몇 불 일당이야? 좋냐? 이 자식들아, 너 이렇게 노예줄 그러니까 결국은 링컨은 북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사람이다. 왜냐면 결국 노예제가 무너진다는 건 산업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건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남북전쟁 전체를 다 수습했던 것도 링컨이었고, 이 노예해방 끝까지 반대가 많았거든요. 북부 내에서도 많았어요. 근데 노예해방을 선언했고, 이게 어찌됐건 시작점이 되니까 크게 보게 되면 인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을 열었던 거기 때문에 뭐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현재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찰 국가죠. 제국주의 국가인데요. 언제부터 미국이 또 그런 모습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오판이죠. 프랑스가 루이지애나 주를 팔아버리면서 루이지애나 주를 매입하는 그 순간 중부지방이야 뭐 그냥 그렇다 치지만 서부로 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멕시코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죠. 원래는 그 당시에 섬인 줄 알았대요. 어디가? 캘리포니아가. 정말 아름다운 어떤 너무나 좋은 땅이 있는데 지리적 위치가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긴 섬이다. 가봤더니 섬이 아니야. 낡은 스페인과 특히 멕시코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디안, 최근에 이제 원주민이라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하면서 서부로 쫙 개척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땅이 엄청 크고 그곳에서 유럽에서 발명이 되면 갖고 와서 실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차가 발명돼서 똑 띄워서 야 깔아봐 되는 거고, 전 국토가 근대적인 시스템 실험장이 되는 거죠. 이런 서부 개척이라는 과정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일찍부터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첫 번째는 1823년 멀로 선언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즉 멕시코부터 저기 쿠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까지가 다 이 스페인 영이었잖아요. 혹은 이제 포르투갈 영이었었는데, 여기에 이 소위 말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독립을 막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산마르틴이라든지 볼리바르 같은 사람들이 막 독립 외치면서 막 어마어마한 저항을 했었어요. 그때 영국과 미국이 딱 껴들어서, 야 아메리카인들은 문제는 아메리카인들이 좀 하게 놔두고 너네 서양 여러분 오지 마.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이해관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미국에게 견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죠. 무슨 얘기냐? 드디어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종속이 되어가는 시스템들. 그래서 이 고립주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미국은 신대륙 국가로서 신대륙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미국이 독점권을 갖겠다는 선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청지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외교적 의지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내부적으로 미국 대통령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냐? 상원, 하원, 주의회, 주의원, 주지사 다 있잖아요. 그걸 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국내에서는 미국 대통령 별로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뭐냐? 드디어 루스벨트가 바깥을 본 거야. 안에서 이렇다면 난 바깥으로 가야지 하면서 적극적인 해외 정책, 즉 강력한 세계 대통령, 이게 루스벨트의 구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지금까지 쫙 내려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지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건 카스라테프트 미리아, 일본의 조선 지배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거, 그때가 이 사람 때예요. 딱 그때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딱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1898년 요 시점에 싹 나가니까 이미 다 먹은 거야. 영국, 프랑스 난리야. 먹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미국은 이런 게 있죠.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청교도가 굉장히 강해요. 즉 유럽의 지역에 비해서 미국은 훨씬 더 기독교적 도덕주의 영향이 강한 나라예요. 그걸 우리 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명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이상한 나라잖아요. 한편에서 굉장히 실용적인데 한편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돈 되는 거 나오고 싶은데 이걸 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저열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쿠바가 막 독립운동하고 난리야. 그래서 텔러스 정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쿠바인들을 돕기 위해서 쿠바로 쳐들어가겠다 라는 걸 의회 내에서 승인을 받아요. 쿠바의 관할권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쿠바를 쿠바인에게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약간 미국식 개입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국가들처럼 가서 식민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친미적으로 바꿔놓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쿠바에는 미국 군대들이 좀 오래 주둔했죠. 그리고 쿠바 헌법에는 아예 그 미국의 이익에 거스르는 조약을 맺거나 미국과 적이 되는 나라와 뭐 수교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명문화가 됐던 적도 있어요. 쿠바, 그리고 괌, 그리고 필리핀, 스페인을 무력화시키면서 단숨에 미국이 어디까지 와요? 필리핀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남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아시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권을 개입하려고 할 때도 보면 얘기할 때 이미 막 0+4 들어가 있으니까 중국 영토와 행정의 통일성, 즉 중국의 주권과 독립은 보존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막 해주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발 식민주의 국가들을 좀 몰아내면서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전략, 이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섞인 거고, 사실은 그 방식은 지금도 똑같죠. 언제나 뭘 얘기할 때 인권을 이야기한다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식민화시키거나 점령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사실 여기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내부적으로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일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땐 새로운 형태의 변형된 제국주의 국가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됐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거스르는 사고를 안 해요. 사고 자체가 굉장히 친미적이에요. 미국인보다 더 맹목적으로 미국을 믿는 태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미국의 사회상, 미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법, 미국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